우리가 혐오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혐오는 인간의 존엄성을 산산조각내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도록 한다. 차별과 혐오는 바늘과 실이다. 누군가를 차별하면 그 대상을 혐오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차별당하는 사람을 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긴다.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의 악순환이다. 우리가 혐오에 잠식되지 않고 혐오와 싸워 이길 유일한 방법은 타자에 대한 공감뿐이다. 공감이란 내 주변에 항상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가 혐오하는 사람들이 낯선 타자나 이방인이 아니라 실은 나의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것이다. 공감할 수 있다면 소통할 수 있다. 소통하면 이해하게 된다. 이해하면 더는 혐오할 수 없다. 그런데 공감 없는 이해는 오만한 해석이 되기 쉽고 이해 없는 공감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 그러므로 공감하려면 알려는 의지가, 즉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알을 내려놓고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것을 향해 왜? 라고 질문하는 시간, 미처 몰랐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타자가 되어보는 상상과 경험이 중요하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일상에서부터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실천하고 그런 실천이 사회 전체로 확장될 때에만 비로소 민주주의는 활짝 꽃을 피울 것이다. 나라는 주체가 너라는 타자를 만나고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지 않을까. 2017년 4월 홍재희.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16번째 시간. 오늘은 그건 혐오예요를 가지고 왔습니다. 홍재희 지음 행성비 출판입니다. 이 책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 구체적인 형태인 혐오에 대한 책입니다. 홍재희 작가가 6명의 독립영화 감독을 만나 집필한 책인데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성소수자, 동물이라는 6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혐오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혐오 대열에 동참하는 자들은 바로 선택하는 자, 즉 내가 없어서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며 차별과 혐오는 바늘과 실이라는 이야기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건 혐오예요 1장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혐오예요 1장. 여성이 혐오하는 여성은 누구인가는 경순 감독의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재한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성차별적 언어 습관이 바로 차별의식 때문인지도 모르고 단지 사소한 표현 문제라고 돌리려는 것 자체가 이미 뿌리 깊은 마초 근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성 혐오는 남성에게는 여성 멸시를, 여성에게는 자기 혐오를 주입시킨다. 가부장제의 1차적인 피해자는 여성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남성 또한 자신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를 억압당하는 여성과 불안과 강박 탓에 분열하는 남성은 똑같이 희생자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라서 페미니스트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학문도 여성성을 위한 운동도 아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넘어선 인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다. 성평등이라는 과제는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성평등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진실로 가장 이롭다. 무엇보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려면 일단 두려움을 인정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시간과 여유가 필요해요.
남자나 여자나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여유는커녕 생각 자체를 하기 힘들 정도로 속도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런 사회인 게 더 큰 위기예요. 아무튼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여성 혐오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과정은 정치로는 이루어낼 수 없어요. 바로 문화로, 교육으로, 운동으로 바꿔내야 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당연시했던 봉건적인 고정관념이 빠르게 깨져가고 있다. 그런 사회 현실에 비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강고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차이로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변화의 계기도 된다. 바야흐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가 왔다. 경순 감독은 프로덕션 빨간 눈사람을 만들어 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다큐멘터리 민들레를 시작으로 많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순이 바라는 세상은 고정된 성역할이라는 젠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이 주체로 개인으로서 자유로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에 항상 의문을 품습니다. 메스를 들이대고 왜냐고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경수는 거기서 비롯된 불편함들이 바로 우리가 여태껏 외면해온 또 다른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 남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사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나와 다른 생각, 정체성, 상상력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순이 계속 카메라를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2장 그건 장애인 혐오라고 조목조목 알려줘야죠. 이 길보라 감독의 얘기입니다. 결국 발달장애인 학교를 동네에 세우는 걸 반대한다는 건 내 주변에 장애인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위에서 장애인과 이웃으로 매일 그들을 마주하고 인사하는 사이였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북미나 유럽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여행 가면 한국인들은 곧잘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버스 탈 때 휠체어 타고 오르는 장애인도 많고 손 써가면서 수어로 이야기하는 청각장애인의 시각장애인도 많고, 그런데 사실 한국도 다르지 않아요. 같은 비율로 장애인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장애인들은 다들 시설에 있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내 옆에 장애인이 있는가 없는가, 내 옆에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즉 노출 빈도 같은 이유가 커요.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이 길보라 감독은 코다다. 코다를 대신할 우리말은 아직 없다. 코다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줄임말로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사람을 일컫는다. 이 길보라 감독은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식이자 딸이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주인공 삼아 반짝이는 박수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같은 제목으로 책도 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고요?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나 아주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경험이 더 있으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극복하고 다져진 게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더 열려 있으니까 누구보다 내가 먼저 이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너무 힘들고 많이 불편해지더라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이야기를 계속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고 믿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세계에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청각장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건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살고 사랑하는 이 세계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이 길보라 감독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는 시야의 문제, 상상력의 문제라고 봐요. 세월호 추모 숲을 만든 외국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었을 텐데 한국인도 아닌데 외국인이 왜 남의 나라 일에 관심을 쏟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봐요. 남의 일을 내 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역지사지, 그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이자 공감 능력인 거죠. 그녀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장애인 혐오는 여성 혐오나 동성애 혐오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또 병신이냐? 하지마.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 배제하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장애인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은 가로수만도 못한 존재인 거죠. 내 눈앞에 장애인이 있는 게 무조건 싫은 거, 보기 불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할 수도 혐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신의 편견을 투사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직접적으로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혐오를 혐오라고 부르지 않으며 혐오가 생산되는 방식을 문제 삼지도 않는다. 대다수는 그저 침묵한다. 정부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성, 성소수자 혐오조차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장애인 혐오, 즉 장애 자체에 대한 비하와 경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적대적 발언과 행동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혐오를 혐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혐오를 혐오라고 가르쳐야 한다. 혐오를 주장하고 자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굳건히 뿌리내려야 한다. 또한 혐오를 강력히 규제하는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주제인데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백인인 줄 알아요. 주윤수 감독입니다. 대림동, 가리봉동 같이 조선족이나 중국인이 모여 사는 동네는 한국인들이 가기 꺼린다고 한다. 마치 중국 어느 뒷골목에 온 것 같다며 나다니기 무서운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태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이야 맛집 명소로 뜨고 있지만 10여 년 전에는 달랐다. 내가 경리단에 살고 있다고 하자 주변에서 툭하면 밤길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외국인들, 동성애자들, 특히 흑인들이 무섭지 않느냐는 게 이유였다. 말 그대로 성소수자나 흑인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이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백인 프랑스인이 많이 사는 설의 마을은 다니기 안 무섭냐고 반문했다. 공포는 다름 아닌 타자에 대한 무지함에서 생긴다.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 곁에서 자주 접하지 못한 사람, 이웃으로 친구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일수록 더 깊은 편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현숙이 지적처럼 대중매체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영미와 유럽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호감일색인 반면 피부색이 어두운 아시아인이나 흑인은 무서운 존재라고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인종적 편견이 담긴 이미지가 한번 고착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사는 곳은 더럽고 불결하며 위험한 곳이 된다. 한국은 영미권보다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은 그나마 외국인이 살기 편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인종에 따라 차별해서 대우하기 때문에 차별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백인인 경우에는 한국인이 한없이 친절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렇지만 똑같은 질문을 조선족이나 방글라데시인, 필리핀인 또는 나이지리아인에게 한다면 어떨까? 이들은 전혀 다르게 얘기할 것이다. 60년대 독일에 온 터키 이주민, 그러니까 이주에 대해 다룬 책 존 버거가 쓴 제7의 인간이라는 책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려면 어떤 세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세계의 모습을 해체하여 자기 시각으로 재조립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행한 일정한 선택을 이해하려면 그가 부닥쳤거나 거절당했던 다른 선택들의 결핍 상태를 상상 속에서 직시해 보아야 한다. 잘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서툴게나마 남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그 세계를 분해해서 재조립해 봐야만 하는 것이다. 남들의 주관 속에 들어가느니 하는 얘기는 오해에 이르를 여지가 있다. 남들의 주관이란 똑같은 외부적 사실들에 대해서 단순히 내부적인 태도만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사실들의 별자리 자체가 다른 것이다. 제7의 인간 눈빛 97쪽 중 그가 온 곳 그리고 그가 사는 세계와 그가 존재하는 조건을 알지 못한다면 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그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것은 내가 아는 세상에서 바라본 그일 뿐이다. 그가 있는 세상에서 그가 선택한 그가 아니다. 연민은 내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고 공감은 그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연민은 강자인 내가 약자인 그를, 가진 자인 내가 못 가진 자인 그를, 위에 있는 내가 아래에 있는 그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반면 공감은 그의 처지에 서서 그가 보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의 시선으로 나를, 내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동등한 시선으로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결국 나와 다른 환경과 조건에 처한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특히 그가 겪은 경험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위치를, 내 관점을 내려놓는 것, 내 존재를 버리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본다면 공감 없는 이해는 이해가 아니라 오해이자 편견, 아니면 위선인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주민을 바라본 감정은 공감이 아니라 연민이었던 것은 아닐까. 나 자신을 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고 그들을 불쌍하거나 안쓰럽게 내려다보았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우월감과 열등감은 다르지 않다. 이중성이다. 주체성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 보이는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최고의 형태가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신영복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장 마지막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부분입니다. 혐오 심리, 즉 타인을 나와 차별하고 싶은 마음, 권력관계로 차등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마도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욕구가 생기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무지와 편견에 취약한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즉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타인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다. 솔직히 인종차별주의자가 세상에 어디들 없겠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 법적 제재가 있으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지요.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사회 전체가 법이든 뭐로든 만들어서 인식할 수 있게 해요. 무엇보다 인식을 바꾸려면 교육이 중요하겠죠. 이주민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범죄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배워야 해요. 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등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평등하지 않죠.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소외와 착취의 중심에 누구보다도 바로 이주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서 그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평등할 수 있다면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들도 평등할 수 있겠다.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자신만이 유달리 정신세계가 복잡하고 다른 이들은 단순하다며 얕잡아 보는 마음을 품고 있다. 물론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꿈과 희망, 소망과 갈망, 그리고 상처를 품고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타인이란 말 그대로 내가 아니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처럼 자아가 있는 사람이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마찬가지다. 공항터미널에 억류된 시리아 난민 가족과
경기도 마석 가구단지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산재로 숨진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나선 유가족과 오늘도 피곤에 쩔어 퇴근하는 우리는 결코 서로 다른 얼굴들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이게 그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마석에 이주민이 없으면 한국인 집주인,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주민들을 대신해서 그 일은 누가 할 건데요? 이주민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고 일할 사람도 못 구하고 방세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기대면서 사는 건데 그들이 없어지면 너나 나나 손해지 않나요? 아니 우리 모두의 손해인 거죠. 결국 우리는 서로의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7회가 지난 후 내 친구는 한국을 떠났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 기간만큼 친구는 한국을 방문할 수 없다. 2015년 봄 이곳으로 올 수 없는 그녀를 대신해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필리핀에서 나는 그녀와 재회했고 그녀의 아들과 엄마, 이웃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세계와 만났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의 존재 조건 속으로, 그녀의 삶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 편에 서서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았다. 주현숙님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업은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의 삶으로 타자의 세계를 뛰어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건 혐오예요는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상처를 덜 주고받기 위해 해야 하는 말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혐오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침투해 있고 혐오를 멈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와 다른 나를 향해도 올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혐오예요 4편부터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상처를 덜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책 함께 읽기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